최근 미얀마 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군사적 대응을 고려하기 앞서 1차적으로 군부의 자금을 완벽하게 옥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절치부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정부와의 커넥션이 의심될 만큼 어둠의 경로란 경로는 모두 장악해왔던 군부는 한때 민주정부가 정화시켜야 할 가장 큰 숙제이기도 했는데요. 한편 이 과정에서 미얀마 당국을 크게 놀라게 한 현지인이 있었습니다.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의문의 물체를 들고 당당히 검색대를 통과하려던 그 한 명 때문에 공항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것이죠. 결코 있어서는 안 돼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한 이후 미국과 한국을 포함 12개국 합창 의장들은 매우 이례적인 공동 성명을 내며 미얀마군이 군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군대의 존재 자체가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미얀마군이 조속히 쿠데타를 멈추고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기를 촉구한다며 입을 모았는데요. 반면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이 미얀마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날로 높아져가는 가운데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미얀마군이 점차 도를 넘는 행위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행동이 뒤따르지 못해 그 대가를 시민들이 치르는 중이라 비판했습니다. 마스 앤드루스 UN 인권조사관은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 탄압과 더불어 불법 구금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무기 수출 금지 등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을 촉구했고 미얀마 군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만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악화돼선 안 된다며 미 상무부를 통해 미얀마 국방부와 내무부를 비롯 각종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 리스트에 올리는 규제 방안을 즉각 단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번 이 목록에 오르는 순간 정부 기관 및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거래하기 전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 특히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에 대해 반드시 강도 높은 검열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써 미얀마 군부 측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미얀마 군부가 최근 미국이 예치한 중앙은행 자금 10억 달러를 옮기려다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 해당 자금이 거대한 범죄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예의주시하던 미 당국에 의해 충격적인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자금 대부분이 동남아 지역에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던 불법 마약 거래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이는 곧 오랫동안 마약 밀매의 중심지가 되어온 미얀마와 라오스 그리고 태국이 접하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의 뒷배경에 사실상 군부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죠. 그도 그럴 것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정확히 반년 전 미얀마 정부는 태국 정부와 협심하여 대략 25톤 규모 원화로 환산할 시 무려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마약을 적발해 소각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는 UN 마약 범죄 사무소 측이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 증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과거엔 태국이 인도 차이나 반도의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유통 경로로 특히 인기가 높았으나 최근엔 미얀마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차세대 경유지로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는 경고에 따른 리액션으로 일각에선 군부의 주 자금원이 이곳을 건드린 것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얀마에 처음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장 놀라는 점을 꼽는다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으로 취급받는 각종 마약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택시기사들은 항상 물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피로와 부상을 잇는 도구로 마약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심지어 신성한 종교사원에서조차 예외 없이 마약이 발견되는 등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국경지대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미얀마에서 해당 문제들은 가장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돼 왔지만 그 시작이 1960년대 미얀마 쿠데타로 내위인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 군사정권의 자금을 조달해오며 힘을 키워온 소위 마약왕이라 불리던 군사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기에 그 누구도 감히 여기에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본격적인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아웅산 수치는 적극적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함과 동시에 과거 악명 높은 마약 유통국의 악명을 벗어 던지고자 매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고 대량의 마약을 수거하는 등 나름대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전 국민이 동참하던 당시 한 가지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는데요. 내국인들의 마약 생산은 물론 밀반입까지 원천 차단하고자 했던 정부는 당시 공항에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
동원하면서까지 마약을 밀반이 파려던 세력들 때문에 매우 강도 높은 검열 작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삼엄한 공항 분위기 속 한국에 다녀온 한 미얀마인은 자신이 가져온 짐이라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눠줄 이것뿐이라며 당당히 검색대 위에 물품들을 올려놓았는데 이내 검색 대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즉각 비상경보를 울리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짙은 풀빛에 낮게마다 비닐로 정성껏 쌓여있는 이것은 누가 봐도 마약 덩어리로 보기에 충분했고 단순히 흩어져 있는 가루의 냄새만 맡아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단 몇 시간 후 이것의 정체가 밝혀지자 긴장이 풀어진 공항에서 이내 웃음꽃이 피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의 정체는 바로 한국의 캣떡. 이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던 공항 직원들의 오해로 생겨난 단순한 해프닝이었던 것이죠. 도대체 공항에서 왜 뜬금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인지 그 답은 현지 분위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한국의 떡과 비슷한 음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불어닥친 한류 열풍을 통해 들어온 한국산 떡의 쫀득한 식감과 더불어 단 하나를 먹어도 든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양곤의 길거리 포장마차를 중심으로 찹쌀떡과 떡볶이 등 한국산 분식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곤은 수도를 제외한 미얀마의 최대 도시로 이곳의 한가운데는 유난히 많은 한국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코리아타운이라고 말하기엔 다소 규모가 작긴 하나 웬만한 한국 음식점과 마트들이 전부 입점해 있어 현지에서 한류의 인기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판단되기도 하는데요. 한국 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프로마트에는 거의 매시간 미얀마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 특히 마트 한쪽에 마련된 한식 코너의 경우 줄을 서지 못하면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창기 떡볶이가 인기를 끌 무렵 평소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 분위기상으로 볼 때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독특한 맛에 잠시 이끌렸을 뿐 적어도 대중성을 얻기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었는데요. 하지만 한류가 본격적인 대중문화로 떠오르던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장 점유율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더니 현재는 한국의 업체들과 8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성사된 것은 물론 심지어 현지에 다수의 공장이 세워지는 등 푸드 레스토랑과 길거리 음식 양방향에서 단기간에 국민 음식 반열에 든 최초의 외국 음식이라는 평가를 받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는 초창기 빨간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진짜로 맵다며 이것이 세계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단순히 매운맛을 밀 게 아니라 재료에 대한 궁금망을 새로 개설하고 미얀마에서 자주 쓰이는 향신료를 이용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지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 주요했는데요. 한국의 떡맛에 취한 일부 미얀마인들 사이에서 단지 맛보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 만들어 보려는 강좌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는 바람에 전체적인 일정이 재조정되는 현상도 벌어졌는데 한 참가자는 미얀마 전통 음식으로 대나무를 이용한 것이 있지만 한국산 떡이 먹기에도 편하고 달지 않아 혼자 먹기 아까울 정도라며 이참에 만드는 법을 제대로 익힐 수만 있다며 가족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공포의 상징으로 떠오른 미얀마 군인들마저 한국의 떡볶이 앞에서 그저 평범한 소시민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양곤 일대에서 노점상을 하던 한 화교 출신은 잠시 관찰한 결과일 뿐이긴 하나 한국 분식은 한국인보다 미얀마인들에게 더 인기가 좋다고 밝히며 이곳 거리가 워낙 정평이 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 외에도 군인 출신들 역시 자주 방문한다고 귀뜸하기도 했죠. 이것을 보며 쿠데타 사건 초기 시민들이 가장 먼저 한국인들의 관심을 호소했던 속내에는 그만큼 미얀마에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친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의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경항공모함급 대형 수송함 건조 계획을 밝힌 가운데 주변국 전력과 전술 운용 측면에서 첫 한국형 항모는 경항모가 아닌 7만 톤급 중형항모로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군은 대형 수송함 계획을 확정하며 당시 수행한 연구 용역을 통해 경항모와 중형항모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다 획득 시기와 비용 등을 이유로 경항모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군이 고려한 중형항모는 길이 298m, 만재 배수량 7만 1,400톤이다. 고정익 항공기 전투기, 지원기 32대와 해정익 항공기 헬기 8대를 함께 탑재 가능한 수준이다. 승조원 규모도 조종사와 정비사 등 항공 인원 640명을 포함해 1,340명이다. 경항모는 길이 238m, 만재 배수량 4만 1,500톤이다. 고정익 항공기 12대와 회전익 항공기 8대를 동시 탑재한다. 승조원은 720명, 항공 인원 320명 포함이다. 탑재 전력과 승조원은 중형 항모의 절반 수준이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독도고고 헬기 강습함을 2척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완전히 항모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없다.
이번 LPX-2 사업도 항공작전에 집중적으로 목표를 둔 항공모함 건조가 아닌 미국의 와스프급에 가까운 다목적 상륙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주변국에서 중국은 야오닝함과 산랭함을 추격하여 대한민국의 해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일본조차 일본 방위성이 헬기 강습함 이즈모코를 경항모로 개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변의 항모 열풍이 한국 해군의 입김을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도대체 항공모함이 뭐길래 주변국에서 항모 개조, 건조한다고 해도 언론에서 대서특필 하는 것일까? 이는 바로 태평양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거한 거포주의에 따른 거대한 전함이 당시 해군의 트렌드였다면 먼 거리에서도 상대 해군을 공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수단의 충격을 주었으며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나오기 전까지 그 운용을 떨쳤다. 심지어 아직도 항공모함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하다. 또한 현대전에서 공군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그에 따라 공항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공항을 바다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작전 범위는 더욱 넓어지며 먼 거리에서 상대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을 제외하면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미국에서 운영 중인 제럴드 휴대국은 항공기를 예순대를 탑재 가능한데 이는 웬만한 수준의 작전도 먼 타 지역에서 헬로 작전 가능한 수준이다. 북극급 개조. 다른 시선에서는 차라리 북극급을 개조하여 경항모를 쓰자 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팩트만을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우선 경항모로 쓰기 위해서는 이 착함 시 항공기의 열을 버티기 위해 각하를 강화해야 하는데 개조 시의 비용이 서로 경항모를 건조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또한 북극급은 너무 느리다. 항공모함에서 항공기에 기습하기 위해서는 항모가 일정 속도 이상 속도를 내줘야 항공기가 속도를 내기 쉽다. 문제점.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항모가 정말 필요한가이다. 우선 항공모함은 해군의 작전 반경을 눌러주는 데 있어 어마무시한 성능을 과시하지만 항공모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과 함께 움직이는 항공모함 전단이 필요하다. 항공모함의 부족한 대공, 대장 방어 능력을 커버해주기 위해 구축함과 호위함, 보급선, 잠수함까지 수많은 함선들을 운용해야 하며 이를 운영케 하기 위해 많은 운용비가 들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가이다. 물론 항모 전단까지 갖춘 상태에서는 상당한 전지 확대력을 갖춘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대한민국 해군은 상당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예산도 육군에 비해 많지 않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과연 경항공모함 계획에 어떤 차질을 줄지 걱정이 된다. 하지만 결국에는 경항모든 중 항모든 대한민국 해군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여 결국은 대형 해군으로서의 그발자취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주변은 지금 항공모함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국은 예스렌에서 수입한 6만 톤급 항공모함을 2012년 개조에 취역시킨 데 이어 7만 톤을 넘어 8만 5천 톤급 항모를 건조하고 있고 2030년대까지 10만 톤급의 흑추진 항모 등 모두 6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도 이미 취업한 2만 4천 톤급 헬기 수송함 2척을 항모로 개조하는 등 모두 4척의 항모 보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보란듯이 2배에 올랐을 정도로 미국도 일본의 항모 보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 중일 양국은 스텔스기를 탑재한 항모를 작전에 투입하게 되는데요. 우리 해군도 일반 항모 절반 크기 안팎의 경항모 보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공개한 한국형 경항모의 형상입니다. 길이 250m 혹은 약 40m. 최대 적재량을 실은 상태에서 선체가 밀어내는 물의 부피, 즉 만재 배수량이 4만 톤으로 일본이 건조를 추진 중인 항모보다 큽니다. 한국형 경항모에는 수직 이착륙 전투기 F-35B를 15대 정도 탑재할 수 있는데요. 해병대 상륙 작전을 지원할 기동 헬기, 이를 엄호할 공격 헬기로 실립니다. 이 F-35B가 원거리 공격에 나서거나 적전투기 공격을 강화하는데 800여 킬로미터의 작전 반경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 항모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수평선 넘어 먼 곳의 위협도 무인기나 탐지기를 띄워 조기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경항모가 작전에 투입되면 구축함과 잠수함, 그리고 연료와 탄약을 실은 군수지원함까지 5척에서 10척 사이의 전단이 구성됩니다. 항모 보유는 현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수요가 제기돼 당시엔 대형 수송함 사업이었지만 올해 6월 경항로로 바뀌며 속도가 붙었습니다. 내년에 기본 설계에 들어가 2030년대 초 전력화한다는 게 군의 목표입니다. 우리 해군의 올해 시원 항공모함. 과연 대양 해군을 실현할 보도부가 될 수 있을까요? 항모 보유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군사기지 항공모함 유사시의 위치가 노출된 지상 공군기지와 달리 북한이 예측할 수 없는 경로로 전투기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독도와 대화 허여정, 철강구와 이어도까지 주변국과의 분쟁 지역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다른 잠재적 위협까지 고려해 필요한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운용 능력을 갖추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늦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원인절 합참의장 9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회사에서 항공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미래안보 환경에는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었고 사업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전력화되는 시기를 보면 2030년대 중반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핵심은 비용입니다. 항모 한 척 건조에만 최소 2조 원, 짭 F-35B는 예비기까지 20대를 구매하는데 또 2조 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수리나 훈련뿐 아니라 작전 개혁을 오가며 교대하기 위해서는 최소 2에서 3척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비용은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항모전단을 호위할 수 있는 구축함이 동서남북해서 몇 척이 붙어야 하고 그 앞에 잠수함도 붙어야 하죠. 조기 경보기도 따라가야죠. 뒤에 따라가는 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주변국 전력을 고려하면 유사시 바로 격침될 위험이 커 비싸고 쉬운 표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북한을 상대하기에는 과도한 전력이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했다기엔 효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양 해군을 제한해야 하는지 자체도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경항모 논의는 이제 국회로 향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달 국정감사와 이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항모 도입이 적절한지 물을 계획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Cơn mưa đi ngang cho bóng anh vội vàng tan biến theo kỷ niệm. Một ngày thật dài những phút giây ngỡ ngàng. Sao mình đã phương trời nào? Nhớ thì nhớ gặp nhau trong cơn mơ.